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신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얼굴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박근영 부장입니다. 자, 바깥쪽에는 약간의 바람과 함께 눈발이 약간 날리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좀 매서워지는데 주말 사이에 마음 졸으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마음 졸임을 엄청 토요일 날 심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전국이 안정이 되는 부분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지만 최종 헌재 재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코스피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금 미리 올랐다는 점에서 오늘 일부 조금은 코스피 쪽에 다시 좀 차익 매물이 외국인 중심으로 좀 나온 것 같고, 기관들은 오늘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1,436원, 1,430원대 중후반까지 다시 또 올라가면서 시장이 또 만만치 않은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이 좀 오늘 약간 밀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난번 흐름들보다는 조금은 이제 마음적으로 센티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또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결국은 신용등급 하향이나 이런 조정을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태가 빨리 잘 마무리되고 헌재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어쨌든 결론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센티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약간의 아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아주 극단적인 피크는 좀 불안정성의 피크는 좀 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본방 사수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도 많이 춥다고 그러시네요. 부산도 바람이 불죠. 네, 제가 부산 출신이긴 한데 이 바닷바람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제가 부산에 급하게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말 사이에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응급실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막상 이번에 응급실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전공의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응급실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제 말로만 들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느껴본 게 이번 주말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응급실 이렇게 그 자리가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응급실 찾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를 이렇게 급하게 응급실 모시고 이렇게 가서 입원까지 하긴 했지만 실제로 몸소 느껴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정말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실 하나 찾는 게 정말 어려워진 그런 사태. 그래서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이게 좀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이번 주말 사이에 좀 겪어봤기 때문에 글쎄요, 정상화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의료 체계에 대해서 좀 너무너무 좀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정말 힘들게 좀 변했구나. 우리가 몸소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구나. 그런 걸 몸소 체험했던 주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른들 아프실 때 정말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튼 많이들 좀 어른들한테 자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도 꼭 드리세요. 저는 이제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전화도 드리긴 하는데 이게 항상 찾아뵙지는 못해도 전화 항상 드리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좀 평소에 하시는 게 연세 있으시고 이렇게 갑자기 아프시고 하기 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들 또 효자효녀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보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시황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6.6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오전 중에 주말 사이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된 가운데 유리기판과 전선과 전력기기, 피팅 밸브, 가상화폐, 창투사, 반도체 소부장, 풍력과 원전, 자율주행, 온라인 교육, 영화, 양자암호, 드론 등 테마주들이 강세 출발 보였고요. 그 외에도 강세 출발했던 섹터들이 꽤 많습니다만 다양하게 골고루 올랐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치를 상회한 브로드컴 실적에도 12월 FOMC 경계감 속에 반등한 시장금리,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반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수 상단을 제약했던 모습이고요. 자, 브로드컴이 24.4포인트나
퍼센트나 급등했습니다.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를 했고, 맞춤형 AI 가속기, 이게 이제 ASIC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네트워킹 실적이 호조여죠. 왜냐하면 이게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 컴퓨터는 범용 칩입니다. 범용 칩. 근데 범용 칩은 어떻게 씁니까? 범용 칩은 누가 쓰더라도 다 통용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드는 게 범용 칩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최고 사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엔비디아 칩이 100이라는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는 100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한테는 한 60에서 70, 뭐 80 이 정도만 우리는 필요하면 돼. 그 정도면 돼. 우리는 100은 필요 없어. 근데 엔비디아 측에서는 범용 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이 무조건 쓰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통할 수 있도록 써야 되니까 최고 사양의 칩을 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100가지 필요 없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맞춤형 칩을 제작할까?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세대, 그러니까 HBM4 정도부터는 ASIC 반도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뭐 기본적인 범용 칩이 아니라 요구 사항에 맞추어서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HBM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AI 가속기 등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맞춤형이 이제는 또 대세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 또 누가 잘 하느냐, 이런 것들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쪽에서 혹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미국 쪽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4% 상회했습니다. 지난번에 4.2 아래로 좀 내려갔었는데 4.4% 정도 상회를 했고요. 12월 25bp 금리 인하보다는 25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점도표에 대한 경계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가 2번 정도로 이제 점도표가 예상되어 있는데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4거래일 연속 저가매수 유입에 성공한 코스피는 반등했던 금리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상승폭을 축소하고 오들어서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개엄 후에 코스피 현물 순매수 지속했던 기관이 순매도 전환했고요. 오전 기준 매도 규모는 뭐 결국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오늘은 거의 매매에 동참하지 않았고요. 외국인들은 현선물 순매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토요일 대통령 탄핵 속추안 가결이 됐고 탄핵 정국이 현실화됐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그리고 이재명 등의 차기 대권 후보별 정치 테마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늘 사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또 주가 빠지기도 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에 그 탄핵 정국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의회 국회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국회의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국회 그 담벼락을 넘는 그 사진이 너무 잘 나왔다. 그래서 의외로 오늘은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가 더 단기적일지 모르겠지만 관련주들이 또 오늘 상당히 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정치 테마 중에서 또 순환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도 오늘 상당히 좀 특이한 사항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오늘 특징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대북 특사 지명, 그리넬이라는 사람을 특사를 지명했는데 적성 국가와 회담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미북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북주가 주가 오르는 모습도 보였고요. 계엄 후에 급락했던 유틸리티 쪽도 정책 관련주로서 반등이 나왔고, 왜냐하면 이제 계엄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고, 통신주도 반등을 줬습니다. 뭐 LG U+와 그 다음에 KT 등도 그랬고요. 한국가스공사, 우원식 테마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뭐 특별하게 관련성이 있느냐, 이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단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탐사 지출 작업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웨스트 카펠라오가 17일에서 18일까지 출항을 해서 20일 날 유럽 20일 무렵에 첫 굴착이 시작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일단 반응을 했는데, 자, 경제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안이 505억 정도 예산안에서 8억으로 대폭 예산안이 깎였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은 브로드컴 호실적에다가 그 다음에 JNTC, 필옵틱스, 뭐 SKC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유리기판 수요 증가 전망이 되면서 관련 테마 강세를 보였는데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기판이 나오려면 아직은 한 1, 2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쪽으로 봐야 될 수 있고요. 본업에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좀 사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지만 유리기판 테마로 엮인 종목 가운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역시 차익 실현을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섹터이죠. 시장도 얼마나 클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7원대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FOMC와 BOJ 등 주요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환율과 금리 변동성 확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강달러 국면에서 호실적 수출업종 마진 개선 기대가 됩니다. 달러가 상당히 좀 강세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방산업종들도 최근 외인 매수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계엄 정국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방산업종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가 꽤 들어왔다.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 로템 이렇게 많이 샀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쨌든 반도체 다시 반등을 주면서 일단 수출 지표도 좋아질 수 있으니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정치 리스크 완화와 브로드컴발 AI 기대감에 장중한 때 700포인트를 약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브로드컴 속등의 AI 반도체 소부장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브로드컴 유리기판 도입 추진에 이제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게임 업종은 개별 이슈에 따라 차별화되는 모습인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붉은 사막 출시 지연 전망이 부진했고요. 오늘 카카오 게임즈도 급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카카오 계열사가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이제 우환이 많았죠. 굉장히 압박을 받았어요. 카카오 계열사들이. 근데 윤석열 관련된 그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카카오 계열사가 급등했는데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이제 차익 매물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은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주도 좀 일부 올라왔고 AI 붐에 따라서 국내 주요 전력기기 기업들의 수주잔고 상승세 가능하다 분석에 전력설비주도 상승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번 주 FOMC와 BOJ 등의 중앙은행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이 기저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코스피가 지난주 4거래를 연속 상승하면서 탄핵 국면 이전 수준을 회복했었고요. 단기 조정,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이 단기적으로 왔다라고 평가가 받습니다. 오늘 장 초반 자동차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하락을 주도했고요. 오후 들면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한국 증시가 하락 전환한 게 이제 특징입니다. 환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장중에 중국의 실물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특히 소비 둔화가 진행되는 등 일부 경기에 대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오늘 중국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리테일 세일즈가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년비 3% 정도 증가했는데 컨센서스가 4.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관련된 지표가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조금 후퇴했다 이렇게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18일날 발표된 FOMC에서 최근에 조금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가 아직은 괜찮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FOMC가 조금 매파적인 행보를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업종별로는 코스피에서는 통신, 전기가스, 제약이 강세였던 반면 섬유의료와 원종장비, 부품, 원종 창고 등이 약세였습니다. 자, 계엄 이후에 급락했던 원전 관련주도 좀 안정을 찾으면서 BHI, 효성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 유틸리티주 반등이 나왔고요. 탄핵 소추 가결되면서 불안정성 완화되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거고 브로드컴 호실적과 유리기판 도입 추진 관련된 주 올라왔고요. 특히 이제 SKC, ISC, 필옵틱스 이런 종목도 눈에 보였고 AI 반도체 소부장 업종은 이제 AI 가속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제휴 인수만 아니었으면 상당히 좋았었을 이수 페타시스가 일단 오늘 AI 가속기 이슈가 불거지면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100만 주 이상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수 페타시스가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에이직 랜드 같은 경우도 강세였습니다. 반면 국회에서 밸류업 세제 혜택이 통과되지 못하자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실망 매물이 지속도 발생하면서 DB 손보라든지 그다음 삼성화재 등의 보험업종 그리고 일부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주도 약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매수세에 코스닥 5거래일 연속 상승 유지됐고요. 업종별로는 유통, 필수 소비재가 강세였던 반면 건설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약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매크로 지표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지표인데요. 이게 하나증권에서 나온 매크로 지표입니다. 자, 탄핵 이후에 업종 로테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계엄령 직후와 현재까지 반작용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14일 날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령 이후 현재까지인데 외국인 수급과 주가 측면에서 부정적 센티멘트가 금중부터는 오히려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 수급 유출과 주가 낙폭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은행과 유통, 보험, 증권 등이 있었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역시 외국인 수급이 유출이 상당히 강했던 쪽이죠. 그래서 참고로 국내 대부분의 은행주들은 2월 말이 또 배당락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외인 순매수 강도가 굉장히 좀 마이너스권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은행, 소매 유통, 보험, 증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탄핵이 끝난 다음에 일단은 가결이 되면서 좀 반작용으로 주가들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아마 지수 변화를 본다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좀 높고 그 다음에 통신도 좀 높은데 오늘은 통신업종 LGU+와 KT는 그래도 2%대 정도 이상의 상세를 보여서 상대적으로 좀 통신업종이 그래도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안정적으로 주가들이 올라올 모습이 역시 보인다.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는 대신증권 자료인데요. 자, 6개월 연속 하락은 없었다는 자료입니다. 코스피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5개월 연속 약세를 기록한 경우는 단 4번에 불과한데 2000년 12월과 2008년 11월은 6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IT 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버블 붕괴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그때 급락했는데 5개월 연속 하락은 2004년 7월과 21년 11월 정도인데 2004년 7월은 국내 카드 사태 이슈 그리고 21년 1월은 글로벌 경기 정점 통과와 급격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맞물린 시점이었다 보이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2004년 7월과 유사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당시 코스피 약세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같이 겹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겠지만 국내 카드 사태 여파로 코스피의 차별적인 약세가 또 전개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태 해결과 글로벌 경기 회복, 중국 경기 모멘텀 강화 등의 영향으로 빠른 분위기 반전이 나타났다고 보이는데 이번에도 국내 내수 불안, 자체 동력 부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세한 결과로 코스피는 차별적인 약세가 보였다는 건데 반면 글로벌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는 어떤 정책 드라이버가 또 강화되면서 글로벌 특히 난 US,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쪽에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G7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신흥아시아 경기 선행 지수도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 기업 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완화가 명확해지면 그동안 억눌려왔던 코스피 반전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연말까지 12월 수급 계절성,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 강화되면서 아무튼 코스피가 2,500선 돌파 안착 과정에서 단기 등락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는 매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대신증권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뭐 두루두루 이제 올라가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테마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종들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 움직임이 강하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오르내림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하고요. 그다음에 테마성 뭐 여러 가지 정치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인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테마성 뭐 양자암호라든지 갑자기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테마성 움직임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자율주행이라든지 가상화폐 이런 테마주들 중심으로 주가들이 좀 더 명확하게 좀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가 됐든 간에 주가들이 활발하게 또 올라가고 거래대금이 좀 실리게 되면 시장은 좀 활력을 좀 찾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뭐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았던 11월 좀 딛고 12월에 상승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이제 섹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6%나 급등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사실 좀 주춤한 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3, TSMC가 4.98, 퀄컴이 0.18, AMAT가 0.16으로 상승했고요. 브로드컴이 24.4%나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도의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급등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산세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올라가는 장이면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쉬는 과정에서 다른 종목들의 강세가 이루어진다는 점. 이것도 반도체에 조금은 나쁘지 않은 뭐 흐름 같아요.
자, 브로드컴은 이번 급등 때문에 호실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확인됐고, 지난 1년간 생성형 AI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AI 관련된 매출이 220%나 급증했다 이게 나온 겁니다.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된다 평가를 했고요. 산업 내 여러 가지 우려로 주가가 급락했지만은 해당 우려들이 이미 대부분 현실화되고 주가에 반영돼 있고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악재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의 CXMT 관련된 제재도 아마 중국 쪽에서 미국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부장 관련된 업종의 주가 저점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제는 사야 된다.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반도체 관련된 CLSA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탐방왕이라는 플랫폼에서 주가를 올려줬습니다. 디램 평균 단가가 하락세가 25년 2분기 정도부터는 안정화될 거죠. 꼭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지금 이제 12월 이제 거의 이제 중순 말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12월은 끝났다 보고 1분기 정도의 저점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지금 디램에 대한 가격세가 올라갈 거다. 낸드도 마찬가지죠. 낸드도 지금 12월부터 감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키옥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1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 저점을 회복하고 완만해지면서 2분기 정도부터는 디램도 그렇고 단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죠. 그러면 주가는 미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디램 업체들이 DDR4 디램의 평단 압박을 지금 DDR5와 HBM으로 전환해서 완화하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HBM4가 CXMT의 캐파 때문에 HBM4가 이제 뭐 절반 수준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의 반도체 업종은 DDR4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10% 정도 되나요? 그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향이 그렇게 미미합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부각시켜갖고 뭐 반도체 부러진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급락한다 이렇게 막 리포트가 나오는 쪽이 있는데 DDR4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런 리포트를 굳이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DDR5가 대부분 이제 유지되고 있고요. HBM 전환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 비중이 뭐 매출단에서 뭐 전반적으로 뭐 10%대 매출에서 뭐 그게 40%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다 메이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뭐 급락을 그때 보는 것도 좀 이상한 리포트 같아요. 자, DDR4는 25년 디램 매출의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격 빠진다고 그렇게 영향받을까? HBM 단가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다 메이크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굳이 리포트를 뭐 중국의 캐파가 막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급락할 거야. 디램 급락하고 낸드 급락하고 그래서 뭐 안 좋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오버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자, HBM3 12단 제품 출하 그리고 엣지 AI 디바이스 출시 때문에 메모리 컨텐츠가 또 증가하고 있고 기본 탑재가 8GB에서 12GB로 늘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디램의 탑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본다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플이 다음 모델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또 되면 기능이 좀 우리가 열광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면 기본 탑재량이 디램 용량이 엄청나게 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약간 편향된 리포트들이 꽤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CLSA 입장에서도 25년 2분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DDR5 디램 스팟 가격은 8월 종점에서 일부 약간 하락은 했지만 안정세를 이미 보이고 있고 1분기 말 재고 수요로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이 또 예상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DDR4의 기술적인 복잡성 때문에 공급 과잉을 제한한다. 왜냐하면 수율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25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증가가 HBM 수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걸로 보이고요. HBM 비트 수요는 24년 250% 이상 증가했고 25년도에는 100% 그리고 26년도에는 거기서 다시 30-40% 또 증가할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미엄 제품의 점진적 전환이 평단의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시장 아웃퍼폼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언급은 했지만 결국은 삼성전자의 낮은 PBR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도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밸류에이션 상에서 매력도는 삼성전자가 높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조금 우위 앞서 있는 부분들은 SK 하이닉스가 좋다. 이렇게 같이 어쨌든 이유는 다르지만 둘 다 매력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일부 또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1,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본업이 좋아서 실적 성장을 하는 회사가 유리기판 테마까지 겹치면 당연히 주가를 계속적으로 짱짱하게 버틸 수 있는데 본업에서 안 좋은데 유리기판 테마 붙었다.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 두드려 맞는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브로드컴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가로 세로 10cm 수준의 대형 기판도 테스트하고 있고 고성능 반도체 칩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유리기판 관련주는 오늘 윗꼬리가 심하게 달렸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몇몇 그 유리기판 쪽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다 전화를 해보면 IR 담당자들이 대부분 다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년 중반 이후에나 뭐가 뭐 제조 라인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깔리더라도 내년 중반 이후다, 내년 하반기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유리기판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본업에서 별로 안 좋으면 실적 성장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테마성으로만 이해하자 일단은.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이유를 좀 보고 시기적으로 조금은 그런 쪽으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유리기판 쪽은 좀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설비와 전선은 그래도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일부 특히 전선주들이 움직임이 더 좋고요. 전력 설비도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상승폭으로 본다면 전선주가 좀 더 좋았던 하루였어요. 자, 언론에 따르면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이 수주장을 올리고 향후 실적 기대감도 또 키우고 있고요. 말씀드려도 뭐 다 아시겠지만 AI 관련된 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는 역시 호재가 있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국내 주요 3사 전력기기 업체로 꼽히는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 LS일렉트릭은 올해 3분기까지 전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누적 영업을 이미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올해 1조 3천억까지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들이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원전선, 뭐 서전기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재룡산업, 대한전선,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꽤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KB증권에서 하나 이렇게 코멘트를 냈는데 다음 표를 좀 띄워주시면 자, KB증권의 자료인데요. 위쪽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위에 3개가 있는데 미국의 건설 투자 제조업입니다. 시기별 저점 대비 증가율인데 대부분 보면 24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고 그 다음에 2011년 정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고 지금 2021년부터 24년까지 증가하는데 대부분 건설 투자 제조업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미국의 건설 투자 쪽의 전력 부분입니다. 전력 부분. 이때 같은 시기를 봤을 때 지금 21년부터 24년까지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의 저점 대비 증가율은 과거에 두 차례 있었던 과거의 증가율 대비로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투자 입장에서 일반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과거에 두 차례 굉장히 호황기 때의 어떤 그 부분들 거의 다 최근에 올라왔지만 전력 설비 관련된 쪽의 부분들은 앞산의 두 차례의 호황기보다는 한참 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변압기와 전선 기업들의 강세를 현재 납득할 수 있는 탑다운 관점에서 이 차트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선과 변압기 쪽은 아직은 좀 멀었다. 과거의 두 차례 빅사이클의 고점을 아직을 가기에는 한참 멀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심으로 봤을 때 전선과 전력기기 쪽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자, 다음 도표를 좀 보여주세요. 이 보시면은 오늘 오전장 장준인데요. 네, 장준입니다. 보시면은 10만 4,660달러인데 이게 오늘 오전 9시 40분 기준으로 본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6천 달러를 돌파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0만 6천 달러를 일단 돌파한 모습을 아침에 보여줬습니다. 미국 대선 당일날 7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됐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후 상승률이 50%가 넘는다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 업비트와 빗썸에서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억 5,100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 헤드라인 좀 보여주세요. 포브스지에서 나온 헤드라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주말 미국 경제
매체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석유 비축 기금과 같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잡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면면이 보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아들 중에 하나가 또 비트코인 사업 하지 않아요? 네. 뭐 거래소도 인수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냥 가족 사업이죠. 가족 사업.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가족 사업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인선된 여러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정책을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목적적인 요인을 본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나무 관련주나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가 일단은 주가들이 뭐 올라가기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많이 올라가다 보면 또 두드려 맞을 때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비트코인 관련주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막연하게 다 올라간 건 아니겠죠. 종목들이. 그 중에서도 수급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또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비트코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뭐 10만 달러는 갈 것이다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건 이미 넘어섰고요. 일각에서는 아주 지난번에 제가 방송 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보는 분석 자료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외 쪽에서. 알 수 없죠. 저도. 10만 달러 이제 넘어섰는데 50만 달러까지. 그거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죠. 엄밀하게 말하면. 자, 오늘 의료기기, 미용기기, 보톡스주가 좀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살짝 짬을 내가지고 오늘 어디에 이제 제가 참석을 했냐면, 바임 글로벌이 주관하고 닥터스 피부과가 네트워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주최한 그 연말 포럼에 이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 그 피부과 의사 두 분이 이제 앞쪽에서 포럼에서 발표를 이제 1시간짜리 발표를 하시고 저는 이제 특강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는 시황 관련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1시간짜리 특강을 제가 마지막 타임으로 했는데, 자, 주말 사이에 이루어진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스킨부스터, 우리가 보통 보면 주베록이라는 제품이 있죠. 바임 글로벌에. 그래서 주베록과 주베록 볼륨과 관련된 시술 관련해서 이야기 들었고, 최근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해서 피부과 전문의들 아주 유명한 두 분이 이제 관련해서 이제 1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하셨고요. 그거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또 어떻게 시술을 하는지 그런 것들 말씀을 쭉쭉쭉 해주시는 자리를 아주 잘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던 자리였고, 저는 이제 이런 스킨부스터나 이런 관련된 미용기기나 의료 이런 쪽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던 자리였는데요. DB금융투자에서도 보고서를 쓰면서 의료기기 업종의 전통적인 성수기 이제 4분기에 도달했고요. 유의미한 성장세가 계속 나타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수기 효과 때문에 전년비 19.1%나 두 자리 숫자대 약간 높은 연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용 의료 산업 중심의 실적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연간 성장세 28.7%로 미용 의료 산업의 전체 연간 성장세가 상회하고 있는 필러 시장 이런 데 주목을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저 시술보다는 지금 필러가 아직은 좀 더 높은 시술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톡신이라든지 그다음에 필러 이쪽 필러 시장이 특히나 아직은 좀 더 높고요. 그다음에 미용기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해당 산업의 대표 기업인 국내 같은 경우 파마 리서치 쪽에 항목별 수출 국가 확대가 지속된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표를 보여드려도 필러 지역별 수출 데이터 분기 추이인데 보시면은 녹색 아래쪽에 짙은 녹색은 중국인데 조금 성장을 하다가 조금 주춤한 면이 보이기도 하지만 중간에 회색 부분은 일본, 그다음에 태국, 대만, 기타인데 어쨌든 지역별 수출 데이터를 본다면 분기별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가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4분기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직은 분기가 끝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12월달 좀 봐야 되는데 어떨지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톡신 관련해서도 11월 수출액은 약 3,880만 달러, 전년비 27.6% 이어지고 있고요. 이 중에 미국향 수출이 1,130만 달러로 전 월비 96.2% 증가했고 전년비로는 29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톡신 이런 쪽도 상당히 좋죠. 필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미국향 수출 비중이 연간 가장 높은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필러 수출 금액은
약 2억 3,8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수출 금액이 10월 대비 15.1% 증가했고요. 연간 단위로 28.7%나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필러나 톡신이 상당히 좋다. 아시아 쪽에서도 일본향 수출도 50%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태국향 수출도 아마 연간 단위로 35.7% 늘고 있다. 대만향도 연간 단위로 21% 증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파마 리서치나 이런 쪽도 뭐 연어 관련된 이런 주사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물론 되게 아프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큰 효과 때문에 지금 상당히 수출 지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지표가 나오고 있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LNC 바이오, 파마 리서치, CU 메디칼, 뭐 크리시스, 라메드텍, 휴메딕스 이런 미용기기, 의료기기, 보톡스, 뭐 필러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들이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린제이 로한이죠. 뭐 이게 상당히 잊혀져 있던 그 인플루언서죠. 근데 왼쪽 얼굴 보세요. 이게 마약이나 뭐에 술에 찌들려가지고 최근에 이게 왼쪽 모습을 보시면 이 사진이 이렇게 이제 최근에 사진인데 오른쪽 보세요. 완전 딴 사람 됐죠, 얼굴이.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4억짜리 성형설이 돌고 있긴 합니다만 이 시술을 받으면서 피부나 이런 것들,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을 좀 받은 거 아니냐 이야기 나오고 뭐 약간 연어 주사제를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뭐 확인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돕니다. 그래서 뭐 일부 성형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스킨 부스터나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킴 카다시안 받은 거하고 린제이 로한의 이런 얼굴의 변화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 보여요. 그래서 킴 카다시안은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이 린제이 로한의 변화는 엄청나게 미국 시장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그냥 이렇게 뭐 마약에 찌들리고 뭐 술 먹고 이래서 뭐 그렇다 치면 오른쪽은 최근에 관리받으면서 일부 뭐 성형을 했을지는 저도 확인이 안 됩니다만 성형설이 있긴 한데 이 관련된 얼굴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탄력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얼굴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도 반향이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글쎄요. 이런 것들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이 애프터예요. 예, 왼쪽이 최근에 직전의 얼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완전 대박으로 얼굴이 바뀌었죠. 예,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러 시술, 예를 들어서 뭐 일부 허리우드 배우들을 보면 뭐 글쎄요. 아주 과거에 예뻤던 배우들이 지금 필러 시술 잘못 받아가지고 필러가 처지거든요. 그래서 뭐 입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앞면에 광대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 처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작용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예, 뭐 그래서 필러 같은 경우보다는 스킨 부스터 쪽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물론 해외 쪽에 업체도 있지만 국내 업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장하지 않은 스킨 부스터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국내 업체들 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상장 쪽에서 상장 쪽으로 넘어오는 관련된 쪽도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용기기 업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까지 들을 수밖에 없어서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일단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러면 6번째입니다. 자, 내년에 이익 체력 강화 주주하는 확대 전망 속에 통신주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증권이 최근에 리포트를 낸 게 있는데요. 통신업종은 불확실성 해소되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됐고요. 5G 성숙기 진입이 때문에 매출 증가율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비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5G 관련된 여러 가지 감가상각 비용이 마무리됐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질 걸 보고 내용 같은 경우는 이익 체력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뭐 LG U 플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야기됐고요. LG 플러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호재들이 좀 있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주주하는 확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뭐 매입 소각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상당히 통신 3사가 기업 가치 제고에 상당히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양자암호 쪽도 지금 LG 플러스가 오늘 기사가 나오는데 양자암호 쪽으로도 지금 아마 LG 플러스가 모멘텀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양자암호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결국 이제 양자암호 이런 테마성 이걸 타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본업에서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한데 본업에 대한 부분들도 영업이익 단일 때 1조 원을 상회하는 내년에 기대감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LG 플러스가 상당히 좋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KT도 오늘 괜찮았고요. 상대적으로 SK텔레콤이 조금 쉬는 하루였습니다만 예. 은행주가 그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은행주만큼이나 못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은행주 상승률처럼 오르기는 좀 힘들 수 있지만 통신업종은 너무 지금 싸고 상승폭이 너무 낮다는 점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신주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입니다. 오늘 그 제3세계 무기 확정 수요 확대 기대감 때문에 일부 이 방산업종이 좀 올라왔는데요.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전쟁이 발발했던 유럽과 그다음에 중동 중심의 지상 방산 수요가 K 방산 수출 상승으로 이어졌고 경쟁력 재평가로 이어졌다. 이거는 이제 최근까지 이야기죠. 다만 이제 미국과 유럽의 무역 장벽의 상승 그리고 대규모 수출 계약 완료로 인해서 추가적인 대형 수주 확보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산별적으로 종목적으로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자, 대신 비교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동남아나 중남미 쪽의 제3세계 국가들도 군 현대화 그리고 무기 확보, 방위산업 역량 성장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게 확인됐고 여기에 따라서 제3세계 비즈니스를 통해서 한국산 무기 트랙 레코드 추가 확보, 내실을 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방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최근에 중동 지역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도 트럼프 당선인이 일단은 재임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평화협정, 뭐 종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산이 좀 주춤할 수는 있는데 길게 본다면 일단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상당히 나토 쪽에 압박을 할 것이고 GDP 대비 2%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을 기준을 갖고 있었지만은 지금 나토 쪽에서 GDP 대비 2%에서 3%로 방위비 분담금을 높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군비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업종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기가 남았다.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본다고 리포트가 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방산업종 봤을 때 그리고 이 계엄, 비상계엄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도 12월 4일부터 최근에 외국인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순으로 많이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눈여겨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 ROE와 PER 3포도인데요. 보시면은 ROE가 20% 가까운데 PER 밸류가 제일 낮은 게 현대로템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아래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위에 있고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상대적으로 지금 ROE가 낮은데 PER이 높은 게 하나시스템이죠. 그래서 하나시스템이 좀 무거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ROE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PER은 높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제일 ROE가 높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은 현대로템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지금은 매력도가 좀 있어 보이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움직이는 것은 또 멀티플이 약간 좀 더 멀티플 과정에서 좀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은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일부 우주 항공 산업이 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ROE에 대해서 PER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요소가 있는지도 종목별로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오늘 자율주행주가 또 올라오기도 했는데 역시 테슬라가 4.34% 급등을 했고요.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 사진이 이렇게 깜찍하게 나오는 사진이 있나요? 예, 트럼프 사진이 깜찍하게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인수팀이 교통당국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조사가 자동차 충돌 사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새 행정부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제도다. 이건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죠. 자기 사업에 너무 불리한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자동차 충돌 사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고한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왔죠. 근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과 깐부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보고 요구 조항이 실제로 폐기되면 당연히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고 오늘 자율주행도 주가들이 관련주가 올라왔다. 근데 아마 오늘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자율주행이 다 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다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 가운데 상승폭이 좀 높았던 종목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퓨런티어가 오늘 상승폭이 제일 높았나요, 혹시?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퓨런티어가 아마 대장주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슈어소프트 뱅크 테크라든지 뭐 인포뱅크 이런 종목도 있긴 하지만 퓨런티어가 제일 뭐 그래도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근데 상승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힘은 제일 좀 강한 편에 속하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로보택시 관련해서 차량 공유 시장 잠식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리포트인데요.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3개월 만에 웨이모와 리프트 마켓쉐어가 22%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버의 마켓쉐어는 웨이모 등장 전 68%대에서 1년 3개월 만에 55%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루에 웨이모 호출 횟수는 1만 건 정도 된다 하고요. 우버는 20만 건, 그리고 웨이모의 점유율은 4%로 S커브의 초입인 6%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 서비스는 2023년 8월에 시작했고요. 운행 대수는 약 300대 정도인데 전반적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등록 운전자 우버는 14만 명 정도 되고요. 리프트는 8만 명 정도 되거든 하죠. 그래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동일한 운행 요금에도 깨끗한 차량, 그리고 넓은 실내, 특히 이제 이런 로보택시 같은 경우 실내가 상당히 넓죠. 그리고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이 되는 로보택시 서비스에 또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 보고가 나오고 있고요. 외신에 따르면 또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 저가형 전기차 소형 해치백 모델인 Q, 가칭이죠. Q를 출시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세액 공제를 받으면 이 차는 $30,000 정도 미만 실구매가 될 것이다. $30,000면 약 4,200만 원 정도 되죠. 이것보다 미만으로 실구매가 될 전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업체 시장 점유율이 폭증한 저가 전기차 시장에 상당히 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가 또다시 많이 팔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다음에 DIT, 이녹스, 솔브레인 등의 일부 2차전지 리튬 관련주나 자율주행 관련주가 주가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기대감에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갔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생물보안법이 25년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면서 오늘 연내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가시성이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려제약, JW 신약, 펜젠, S바이오메딕스, 네이처셀, 신테카바이오, 젠큐릭스, ST큐브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가 올라왔고요. 다만 알테오젠과 리가겐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빠지는 쪽으로 주가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90만 원대 중후반에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그래도 오늘은 조금 주가들이 반등세를 줬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입니다. 오징어 게임 2가 미국의 팬 이벤트와 시사회 승행 소식에 영상 컨텐츠주가 올라왔죠. 아마 12월 26일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2,000명 정도 초록색 트레이닝을 입은 2,000명 정도의 팬들도 운집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사에 여러 사람들이 갔는데요. 지금 시사회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500명의 기자와 미디어 관계자 자리를 가득 메우고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첫 에피소드 1편을 관람했는데 60분 분량이 상영이 끝나고 나서 객수에서 아주 극찬이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 쇼박스, 아티스트 스튜디오 등의 영상 컨텐츠 테마가 상승했고요. 역시 이제 이게 흥행을 하게 된다면 이정재 관련주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째입니다. UAE 경제부 대표단이 K게임 트렌드 파악 목적으로 컴투스를 방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관련주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동해가스전 개발 사업 첫 굴착 개시 예정 속에 관련주가 올라온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조기 대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자리, 그다음에 창투사, 출산, 풍력, 태양광 관련주가 주가가 올라왔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술 상용화 기대감 일부 관련주들이 올라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편안하게 안정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